나는 아직도 그날 저녁 우리 집 부엌에서의 장면을 기억한다. 촛불은 타오르고 있었고 차는 식어가고 있었다. 그때 남편 키릴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낯선 무언가가 스쳤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탈리아.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꼈다. 나는 아직도 그의 경멸적인 시선을 기억한다. 수정처럼 맑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 시선은 우리 가족, 이웃들, 심지어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속을 태워버리는 듯했다. 남편 키릴은 미소를 지으며 이혼을 선언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쓸모없는 여자, 난 이제 너랑 이혼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만심이 가득했고 그 말은 어떤 뺨 때림보다도 더 아프게 나를 찔렀다. 죽은 네 아버지의 유산, 2억 루블, 이제 내 거야. 전부 다. 끝.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떨고 있던 나탈리아 이바노바를.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진실을 몰랐다. 한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누구도 그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돌조각처럼 서 있었다. 눈물도 저항도 없었다. 오만한 키릴은 내 눈 속의 공허함을 어리석음으로 착각했다. 그는 내가 저항할 힘도 없는 완전히 부서진 여자라고 생각했다. 내 머리는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살짝 숙여져 있었다. 비웃음 하나하나, 속삭임 하나하나, 경멸의 시선 하나하나가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기억 속에 새겨질 뿐이었다. 예전에 나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 그리고 그의 애인 스베틀라나, 니콜라에바의 눈 속에 담긴 차가운 환희를 나는 보았다. 그들은 내 삶의 폐허 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두려움도 절망도 없었다. 오직 깊고 차가운 평온만이 있었다. 나는 그저 보고 듣고 그들의 손짓 하나, 말 한마디, 웃음소리의 모든 음색을 기억했다. 그들은 부서진 여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마지막 결정타를 위해 힘이 모이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가난한 바보라며 조용히 떨고 있는 나를 비웃었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몰랐다. 이 모든 일은 이미 몰아치기 시작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날, 이 저녁, 이들의 승리는 모두 내 계획의 일부였다.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탈리아, 이바노바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어떻게 내가 이 공개적인 굴욕의 무대에 서게 되었을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여자, 강력한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페트로프의 딸이 어떻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나는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어린 시절은 사치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탈리아 이바노바는 모스크바 재계에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던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페트로프의 외동딸이었다. 우리 집, 우리의 삶, 모든 것은 그의 의지와 야망에 따라 움직였다. 나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었지만 황금 세장에 갇힌 희귀한 새처럼 늘 자유를 갈망했다. 아버지는 나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지배적이고 통제적이었다. 그는 나를 딸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잇는 연장선으로 보았다.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고 교육 방식은 엄격했으며 기대치는 높았다. 나타샤, 넌 내 피야. 내 후계자다. 강해야 하지만 듣는 법도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가정교사와 선생님들 속에서 자라며 언어, 음악, 예술을 배웠지만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선택과 욕망은 그의 위대한 계획에 부합해야 했다. 그때 키릴 볼코프가 나타났다. 젊고 야망이 넘치며 눈부신 미소와 날카로운 두뇌를 가진 남자였다. 아버지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 가족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올 인재라고 소개했다. 키릴은 사람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다. 나는 그를 이 황금 세장에서 나를 꺼내줄 사람으로 착각했다. 그의 야망은 나에게 탐욕이 아닌 힘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그를 승인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나는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거래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이 결혼은 우리의 지위를 강화할 거다. 아버지는 사랑에 대해 묻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
그것이 나의 실수였다. 2년의 결혼 생활은 느린 몰락과 같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무시, 의견을 묵살하는 태도, 비웃음이었다. 키릴은 점점 오만과 경멸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갔다. 그리고 스베틀라나, 니콜라이에바가 나타났다. 동료에서 조력자, 그리고 노골적인 애인이 되었다. 그는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지켜보고 기록했다. 전화시간, 이름들, 금융서류의 작은 단서들까지. 내 이성은 정교한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이 고통은 연료가 되었다. 나를 태우지 않고 단련시키는 불이었다. 나는 더 이상 보호받는 소녀가 아니었다. 계산과 계획으로 움직이는 여자가 되었다. 3개월 전 아버지가 탄 비행기가 산악지대 상공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생존자는 없었다. 관은 닫힌 채로 장례가 치러졌다. 모두가 슬퍼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키릴은 눈속임의 슬픔을 연기했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탐욕을 보았다. 며칠 후 가족 변호사 세르게이 스미르노프가 찾아왔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짧은 쪽지였다. 강해져라, 나타샤. 이건 너의 시험이다. 보고, 듣고, 행동해라. 나는 곁에 있다.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메트로폴 호텔의 무대에서 키릴은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다. 나는 낡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스베틀라나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아버지의 카드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녀는 나에게 하녀처럼 칵테일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키릴은 웃으며 명령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내는 나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키릴은 나를 무능한 아내로 묘사했다. 그리고 내가 서명한 서류를 들어올렸다. 2억 루블. 모든 자산이 이제 그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넌 입장권이었을 뿐이야. 이제 쓸모없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혼을 선언했다. 사람들은 웃고 박수쳤다. 스베틀라나는 여왕처럼 그의 품에 안겼다. 나는 혼자 남았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나는 모든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키릴의 웃음, 스베틀라나의 냉소, 그들의 박수까지. 나는 이 기억들을 깊숙이 기록하며 곧 불태울 불꽃의 연료로 바꾸고 있었다. 법적으로 나는 모든 것의 소유자였다. 키릴은 마치 반에서 가장 고집 센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처럼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에 옆에 서 있던 스베틀라나는 몸서리를 치며 키릴 뒤로 숨었다. 아, 키릴. 탐욕이 너를 눈멀게 해서 작은 글씨를 읽는 걸 잊게 만든 모양이네. 나는 부드럽지만 독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유언장과 자산 이전 서류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란 이전 소유자, 즉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페트로프가 공식적인 증거와 함께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다는 거야. 내 아버지는 3개월 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지. 모두가 알고 있어. 키릴이 이성을 잃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자신도 모르게 관자노. 이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래. 내가 물었다. 그 한 단어는 피가 얼어붙을 만큼 날카롭게 발음되었다. 키릴, 넌 내 아버지의 시신을 봤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직접 묻었어? 아니면 네 애인과 파티하느라 장인어른의 시신이 정말 관 속에 있는지 확인할 시간도 없었나? 숨막히는 침묵이 홀을 덮쳤다. 내 질문은 짙은 안개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다. 몇몇 오래된 사업 파트너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3개월 전 장례식이 시신 훼손을 이유로 관을 닫은 채 치러졌고 실제로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얼굴이 창백해졌다. 의심이 손님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키릴의 눈에 비쳤다. 말도 안 돼. 키릴이 공포를 분노로 숨기려 하며 소리쳤다. 그는 떨리는 검지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거짓말이야. 넌 가난한 이혼녀가 된 스트레스로 미쳐버린 거야. 경호원, 이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키릴의 명령에 4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무대 위로 올라와 나를 둘러쌌다. 그들은 나를 강제로 끌어내릴 준비를 했지만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우아하게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손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권위에 그들은 잠시 망설였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키릴을 바라보았다. 난 스스로 나가겠어. 남은 시간을 즐겨, 키릴. 마실 수 있을 만큼 마셔. 곧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도 네 목에 독처럼 느껴질 테니까. 고개를 높이 들고 위험을 지닌 채 돌아서서 무대 계단을 내려왔다. 이제 손님들은 비웃음 대신 공포와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내 뒤에서 키릴은 내가 미쳤다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의 승리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키릴이 모르는 사이 그의 몰락을 향한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숫자 하나를 남겨달라. 때로는 말 없는 신호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키릴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시간은 그의 파멸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거대한 금빛 조각에 참나무 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닫혔다. 누군가의 인생 한 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듯했다. 단순한 파란 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은 문 뒤로 사라졌고 화려한 연회장에는 기묘한 침묵이 남았다. 내 발걸음의 메아리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하게 붉은 카펫 위에 남아 이 장면을 목격한 모두를 따라다니는 듯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고 잔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웨이터들마저 칵테일 쟁반을 든 채 굳어 있었다. 키릴은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크리스털 연단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숨은 가빴고 분노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억누르느라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키릴, 넌 내 아버지의 시신을 봤어? 그 질문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가장 아픈 부분을 재생했다. 그 단순한 문장은 그의 혈관을 타고 퍼지는 독과 같았다. 키릴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의심을 떨쳐내려 했다. 그는 약함을 보여선 안 됐다. 그는 밤의 왕이었고 왕은 방금 쫓아낸 여자의 망상 따위에 두려워해서는 안 됐다. 신사숙녀 여러분, 키릴의 목소리가 다시 침묵을 깨뜨렸다. 이번엔 더 크고 억지로 밝았다. 그는 날카로운 웃음을 짜냈다. 방금 보신 드라마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 전 부인은 아버지 사망 이후 불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사회적 지위까지 잃자 미쳐버린 거죠. 불쌍한 여자예요.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는 환각까지 보니 말입니다. 상황이 미묘하다는 걸 알아차린 스베틀라나는 재빨리 행동했다. 그녀는 오케스트라에게 신호를 보내 멈추게 하고 크게 2번 손뼉을 쳤다. 음악, 활기찬 곡으로 연주하세요. 우린 파티에 왔지 장례식에 온 게 아니잖아요. 지휘자는 황급히 지휘봉을 휘둘렀고 경쾌한 재즈 선율이 공간을 채우며 남은 긴장을 억지로 덮었다. 웨이터들은 다시 움직이며 손님들의 빈잔에 샴페인과 고급 와인을 채웠다. 인위적이지만 축제 분위기가 서서히 살아났다. 대부분 기회주의자인 손님들은 금세 표정을 바꿨다. 다시 웃고 웃어대며 아첨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키릴은 무대에서 내려와 스베틀라나가 건넨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퍼지며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걱정 마요 자기. 스베틀라나가 속삭였다. 저 촌뜨기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완전히 졌다는 걸 아니까 유령 얘기로 겁주는 거죠. 비참하지. 키릴이 빠르게 답했다. 그의 시선은 출구를 향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 여자가 나를 그렇게 당당하게 본 적은 없었어. 2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만 살았지. 절박해서 그래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뭐든 말하잖아요. 스베틀라나가 비웃으며 키릴의 손을 잡아 VIP 손님들 쪽으로 이끌었다. 잊어버려요. 지민 씨랑 초로이 부인이 건배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달 아파트 프로젝트의 열쇠들이에요. 키릴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허위의 사치 속으로 몸을 맡겼다.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끊임없는 축하를 받았다. 회사 구출의 공로를 칭찬받을수록 그의 자만심은 다시 부풀었다. 그는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는 듯했고 무적이라 느꼈다. 자산 이전 서류는 재킷 주머니 속에 안전히 들어있었다. 2억은 환상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대단해요, 키릴. 한동료가 어깨를 두드렸다. 결단력이 리더의 조건이죠.
아내라도 불필요한 짐이면 버려야 합니다. 키릴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물론이죠. 사업은 효율이 전부입니다. 4배의 기생충은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페트로프 그룹은 새로운 시대로 갑니다. 수익이 감정보다 우선인 시대죠. 파티는 더욱 거대해졌다. 술이 강물처럼 흐르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키릴은 신처럼 느꼈다. 하지만 두꺼운 유리 너머에서 밤하늘이 요동치기 시작한 걸 그는 몰랐다. 한편 호텔의 고요한 외부 정원에서 나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고 서 있었다. 밤바람이 드레스 자락과 머리카락, 락을 흔들었지만 춥지 않았다. 어두운 구석에 세워진 검은 고급 세단이 2번 헤드라이트를 깜박였다. 귀가용 차량이 아니었다. 신호였다. 나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정확히 12시를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 10분을 즐겨, 키릴. 나는 속삭였다. 마음껏 웃어. 곧 하늘이 내 머리 위로 무너질 테니까. 멀리서 헬리콥터 로또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다가왔다. 손님이 오고 있었다. 이 건물의 위선을 쓸어버릴 폭풍을 싣고 연회장 시계가 막 자정을 넘겼다. 키릴 볼코프에게 영원한 영광의 시작이 될 날, 파티는 절정에 달했다. 음악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알코올은 마지막 윤리의 흔적까지 씻어냈다. 그 순간 대리석 바닥 아래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다. 처음엔 멀리 지나가는 트럭 같은 미세한 떨림이었다. 키릴은 이를 스피커의 진동으로 치부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진동은 멈추지 않고 점점 강해졌다. 거대한 유리창이 떨리며 웅웅거렸고 잔 속에 물결이 일었다. 이 소리 뭐야? 스베틀라나가 불안하게 물었다. 샹들리에가 흔들려. 외부의 굉음은 점점 커졌고 결국 음악을 집어삼켰다. 음악 꺼. 키릴이 소리쳤다. 음악이 멈추자 외부에서 몰아치는 소음이 홀을 가득 채웠다. 강풍이 유리벽을 강타했고 커튼이 휘날렸다. 헬리콥터야! 누군가 외쳤다. 밝은 탐조등이 정원을 훑으며 유리를 통해 사람들을 눈부시게 했다. 고급 기업용 헬리콥터가 건물에서 불과 10m 떨어진 잔디밭에 착륙했다. 강풍에 의자와 장식이 쓰러졌다. 키릴은 얼어붙었다. 그는 헬리콥터를 부른 적이 없었다. 경호원. 그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헬리콥터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4명의 남자가 내려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고 군사적이었다. 그들은 호텔 경호를 무시하고 입구로 향했다. 문이 열리며 밤바람이 밀려들었다. 그들은 문 양옆에 서서 길을 열었다. 그들의 재킷에 달린 작은 금빛 배지, 국화. 키릴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배지는 오직 한 사람을 섬기는 최정의 경호대의 상징이었다. 누구 밑에서 왔어? 키릴이 외쳤다.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지팡이 소리가 울렸다. 툭툭툭. 문턱에 나타난 것은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다. 손에는 황금 용머리 장식의 흑단 지팡이,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키릴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졌다. 산산조각이 났다. 그럴 리 없어.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페트로프가 들어섰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홀의 온도가 얼어붙었다. 이 유령은 겁주러 온 게 아니었다. 빚을 거두러 왔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곧 경찰들이 들어와 키릴에게 수갑을 채웠다. 키릴 볼코프,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스베틀라나를 탓했고 그녀 역시 그를 고발했다. 2 배신자의 추한 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둘 다 끌고 나갔다. 키릴이 나를 지나칠 때 그는 애원했다. 나탈리아, 도와줘. 나는 아무 감정도 없이 그를 바라봤다.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미소 지었다. 내 이혼 선언은 취소할 수 없어. 감옥을 새 집으로 생각해. 그들은 끌려나갔다. 연회장은 텅 비었다.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말했다. 파티는 끝났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맑았고 동쪽 하늘에 새벽빛이 어렴풋이 비쳤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더 이상 굴욕도 위선도 없었다. 나는 인형이 아니라 배신의 불에서 단련된 여왕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이 승리에는 환호가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침묵의 이해만이 있었다.